국파산화제. 원수의 나라를 정복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구천의 개선 행렬은 호화롭기 그지없었다. 구천은 10만 대군을 전우로 거느리고 황금 마차로 돌아오는데 개선 행렬 속에서는 풍악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고 연도에 엎드려 신왕을 환영하는 백성들의 부복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구천은 백성들의 축복 행렬을 지극히 만족스러운 미소로 굽어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벼랑간 배행하는 범녀와 문종을 돌아보며 아차, 내가 황망간에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서씨는 어떻게 되었지요? 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보나마나 개선의 길에 오르자 이제는 서씨를 데리고 돌아가 후궁으로 삼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을 것이다. 범녀는 그러한 기미를 재빠르게 알아채고 서씨를 찾으려고 고소대를 샅샅이 뒤져보았사오나 그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찾을 길이 없었사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범녀가 고소대에서 서씨를 찾으려고 애쓴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범녀는 설령 서씨를 찾아냈다 하더라도 그녀를 월나라로 데리고 돌아올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왜냐하면 서씨를 데리고 돌아왔다가는 그녀로 인해 월나라의 기강이 크게 어지러워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범녀가 서씨를 찾아본 것은 살려주려고 찾은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려고 찾은 것이었다. 물론 오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그녀의 공로가 지대했음을 범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오나라의 조정을 누가 그처럼 부패하게 만들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서씨의 사명은 그것으로 끝났다. 사명을 다한 여인을 본국으로 데리고 돌아오면 그녀의 오만과 자태로 인해 국정이 크게 어지러워질 것이다. 범녀는 그런 후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씨를 죽여 없애려 했던 것이다. 서씨가 만약 남자였다면 문제는 다르다. 그는 1등 공신으로서 앞으로도 나라에 공헌할 일이 얼마든지 많으리라. 그러나 서씨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다. 게다가 어떤 남자라도 현혹시킬 수 있는 경국지색이다. 만약 구천이 그녀의 미색에 현혹되는 날이면 거기서 오는 혼란을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에 사명을 다한 여자 간첩은 마땅히 죽여 없애야 후환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구천의 생각은 달랐다. 서씨는 전공이 지대한 데다가 절세의 미인인 까닭에 오나라를 멸망시킨 이제 와서는 그녀를 후궁으로서 길이 사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씨를 내버려 둔 채 돌아오게 되었으니 구천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서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 아이의 공로를 그렇게도 모르고 있다는 말이오? 구천은 범녀를 호되게 나무란다. 범녀는 기가 막혔다. 구천의 마음이 하루 사이에 그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던 것이다. 구천은 재상문종의 의견을 묻는다. 오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공로가 지대했던 서씨를 그냥 내버려 두고 돌아오다니 경은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문종은 대답이 난처하였다. 범녀가 서씨를 죽여 없애려는 뜻을 품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문종 자신도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서씨를 이 기회에 죽여 없애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천은 서씨에게 엉뚱한 마음을 먹고 있음을 어찌하랴. 대왕 전하, 군사가 서씨의 행방을 백방으로 찾아보았으나 아무데도 없더라고 하니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옵니까? 문종은 대답을 회피해 얼버무려 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구천이 크게 격노한다. 경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려 나가려면 전쟁에 대한 논공 행상을 분명히 해야 할 게 아니오. 서씨는 1등 공로자임이 분명한데 그와 같은 공로자를 그냥 내버려 두고 돌아온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범녀는 참고 듣다 못해 머리를 조아리며 정중하게 아른다. 대왕 전하, 소신도 서씨의 공로를 모르는 바는 아니옵니다. 그러나 서씨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이옵니다. 게다가 사명을 다하고 이제는 쓸모가 없게 된 여자이옵니다. 아무 쓸모도 없게 된 여자를 무엇 때문에 굳이 거두어 들이시려고 하시옵니까? 그러자 구천은 얼굴을 붉히며 서씨가 쓸모가 없는 여자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 아이는 아직 30도 안 된 여자요. 그런데 어째서 쓸모가 없다는 말이요? 경은 여자의 생리를 그렇게도 모르오. 하고 나무란다. 무심코 뱉은 말에 마각이 드러난 셈이었다. 범녀는 어이가 없어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아른다. 대왕 전하,
군왕은 언제나 여색을 경계하셔야 하옵니다. 은나라의 주왕은 달기로 인해 망했고 주나라의 유왕은 포사로 인해 망했고 오나라의 부차도 서시로 인해 망한 것을 대왕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 아니하옵니까? 그런데 오나라를 망하게 만든 그 여인을 무엇 때문에 거두어 드리려고 하시옵니까? 깊이 통촉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서시의 자색에 마음이 연연해진 구천에게 그 말이 통할 리가 없었다. 그것은 경이 잘못된 생각이요. 죄가와 공과는 마땅히 구별하여 다스려야 하는 법이요. 우리가 오늘의 승리를 거두는 데 있어서 서시의 공로는 경의 공로보다도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요. 서시의 공로는 마땅히 두고두고 높이 받들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요. 서시의 공로를 높이 받든다는 명목으로 그녀를 후궁으로 들여놓고 쾌락을 마음껏 누려보려는 속셈임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범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욕망이었다. 범녀가 아무 대꾸도 아니하고 묵묵히 앉아있자 이번에는 재상 문종이 구천에게 묻는다. 대왕 전하, 서시의 행방은 추후에 찾아보기로 하옵고 대왕께서는 속히 환궁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구천의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일종의 타협안이었다. 그러나 구천은 그와 같은 타협안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서시를 지금 찾아오지 못하면 언제 찾아온단 말이오. 무슨 일이 있어도 서시를 지금 당장 찾아와야 하오. 서시를 찾아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국가의 공로가 많았으니 농공을 마땅히 베풀어야 할 게 아니오. 농공을 후하게 베풀어 주신다면 서시에게 재상 벼슬이라도 내리시겠다는 말씀이시옵니까? 서시는 여자의 몸이니 재상을 시킬 수는 없는 일이지요. 하고 말끝을 얼버무려 버린다. 그 대신 어떤 벼슬을 내리시렵니까? 문종은 구천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졌다. 구천은 추궁을 당하자 더 이상 대답을 회피할 길이 없는지 여자에게 벼슬을 줄 수는 없는 일이니 그 대신 후궁으로 앉혀놓고 여생을 편히 지내게는 해줘야 할 게 아니오. 하고 마음속 비밀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구천의 속셈은 범녀가 처음부터 짐작했던 그대로였던 것이다. 범녀는 어처구니가 없어 구천의 얼굴을 멀거니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렇게도 변하기 쉬운 것일까? 17년 동안이나 와신 상담하며 원수를 갚으려고 천신만 고해 오던 바로 그 사람이 원수를 갚고 난 지 사흘이 채 못 되어 이렇게도 방탕한 임금으로 변해버릴 수가 있을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범녀는 관상학적 견지에서 구천의 얼굴을 새삼스레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내심 크게 놀랐다. 왜냐하면 구천은 목이 길게 뻗어 있는 데다가 입은 새주둥이처럼 삐죽 나와 있는 장경 조체형이었기 때문이었다. 관상학상으로는 목이 길고 입이 새주둥이같이 생긴 사람은 환난은 같이 할 수 있어도 환락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전해오지 않던가. 나는 구천을 날마다 만나면서 어찌하여 지금까지는 그 점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가.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범녀 자신이 그 점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고난에 가려져 있던 그의 본색이 이제야 명료하게 드러나 보인 것이라 생각했다. 구천은 서시가 눈에 밟혀 견딜 수가 없는지 범녀에게 돌연 뜻하지 못했던 왕명을 내렸다. 나는 재상과 함께 먼저 환국할 테니 범녀경은 소주로 다시 돌아가 서시를 기어코 찾아오도록 하오. 실로 모욕적인 왕명이었다. 범녀가 구천의 1등 공신임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이러한 범녀더러 소주로 다시 돌아가 서시를 찾아오라고 하니 범녀로서는 모욕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 재상 문종도 구천의 처사가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졌던지 대왕 전하, 서시를 기어이 찾아오시려면 군사를 보내실 것이 아니라 어느 부장을 보내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그러나 구천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거듭 명한다. 서시의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은 범녀 장군뿐이니 수고스러운 대로 범녀 장군이 직접 다녀와야 하오. 서시에게 미쳐도 이만저만 미친 꼴이 아니다. 아무리 모욕적인 명령이라도 왕명은 거역할 길이 없었다. 대왕 전하, 그러면 신은 지금부터 서시를 찾아오기 위해 소주로 떠나기로 하겠습니다. 범녀는 구천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소주로 말을 달려나가기 시작했지만 월나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고생은 같이 할 수 있어도 기쁨은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다시 찾아와서 무슨 덕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범녀의 마음은 이미 구천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구천에게 대한 마지막 충성으로 서시만은 자기 손으로 처치해버릴 결심이었다. 서시를 그냥 살려두면 그녀가 구천의 품 안으로 들어가 월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범녀는 말을 부지런히 달려 소주로 돌아오자 서시를 찾아내려 고소대 일대를 샅샅이 뒤져보았다. 그러나 서시는 아무 데서도 보이지 않았다. 군사를 사방으로 풀어 소주 8경을 모조리 뒤져보게 하였다. 그래도 서시의 행방은 알 길이 없더니 닷새째 되는 날 석양 무렵에 군사들이 범녀를 찾아와 서시는 지금 이렵 편주를 타고 오호 위에 홀로 앉아 울고 있는 것을 찾아내었사옵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뭐시? 서시가 홀로 배를 타고 울고 있더라고? 서시가 울고 있더라니 그게 사실이냐? 예, 사실이옵니다. 군인들이 서시를 이리로 끌어오려고 했지만 그녀가 한사코 응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호상에 억류해 놓은 채 장군전에 보고를 올리는 것이옵니다. 그녀를 어떻게 하시려는지 명령만 내려주시면 저희들은 명령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서시가 홀로 배를 타고 울고 있더라는 것은 너무도 뜻밖의 상태였다. 내가 서시를 직접 만나러 갈 테니 나를 그리로 인도하여라. 범녀는 부랴부랴 오호로 향하였다. 군인들의 안내를 받으며 호숫가로 급히 달려나와 보니 과연 저 멀리 호수 한복판에 이렵 편주 하나가 군인들에게 억류되어 있었다. 서시가 타고 있는 배는 저기 보이는 바로 저 배이옵니다. 저 배를 이리로 끌어오라고 할까요? 아니다. 내가 갈 테니 배를 한 척 구해오너라. 범녀는 군인들이 건네준 군선을 타고 호수 한복판으로 저어나갔다. 망망대해와 같이 넓디 넓은 오호 위에 물결 따라 일렁거리고 있는 한 척의 이렵 편주. 문제의 여인 서시는 바로 그 배 위에 타고 있다는 것이다. 군선을 타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서시가 타고 있는 배는 조그만 이렵 편주가 아니라 오색 단청이 영롱한 화방이었다. 그것은 한 마리의 거대한 교룡이 머리와 꼬리를 공중에 잔뜩 치켜들고 배바닥으로 수면을 기운차게 밀고 나가는 듯 보이는 호화로운 화방이었던 것이다. 범녀는 그 화방을 보는 순간 그 호화로움에 자기도 모르게 감탄하였다. 아, 세상에 저렇게도 호화로운 배가 있었던가. 저것은 부차가 서시를 위해 특별히 만든 화방임이 분명하구나.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호화로운 화방은 물결에 일렁거리고 있는데 그 배 한복판에는 젊은 여인 하나가 무슨 축원이라도 올리듯이 합장하고 눈을 감은 채 단정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녀가 바로 서시였던 것이다. 저 여인은 무슨 심정에서 저런 자태를 취하고 있을까? 범녀는 여인의 자태를 소상히 살펴보았다. 화려한 왕후복을 몸에 휘감고 있는 그녀는 첫눈에 보아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범녀는 그 옛날 서시가 15살의 나이로 간첩 사명을 띠고 오나라로 떠나던 때에 그녀를 잠깐 만나본 일이 있었다. 그때에도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때는 덜 익은 게살구처럼 어딘가 모르게 떫은 맛이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홍도처럼 온실에서 향기마저 진동하는 듯한 인상이었다. 저 여인은 과연 천하의 절세기로구나. 얼굴이 저렇게도 아름다우니 저 여인에게 한번 걸려들기만 하면 부차가 아니더라도 나라를 망치지 않을 자가 과연 몇이나 있을 것인가? 서시는 마치 그린 듯이 합장하고 명상하며 앉아있는 채 언제까지나 움직이지 않는다. 눈을 감은 채 기도하는 자세로 단정하게 앉아있는 자태가 더욱 아름답게 보여서 그녀를 바라보는 범녀 자신의 마음도 이상하게 어지러워지기 시작하였다. 저 여인을 죽여 없앨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가로채어 먼 나라로 도망가 버리면 어떨까? 범녀는 그림처럼 고요히 앉아있는 서시의 아리따운 자태를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노라니 마음이 자꾸만 어지러워짐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나는 어차피 월나라에는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린 몸이 아닌가. 그렇다면 월나라를 위해 서시를 죽여 없앨 것이 아니라 서시를 아무도 모르는 머나먼 나라로 데리고 가서 한평생을 같이 살았으면 좋을 것이 아니겠는가. 범녀는 일순간 그런 생각조차 해보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고개를 힘차게 흔들며 다음과 같은 말을 소리내어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었다. 안 된다. 그건 안 될 말이다. 서시는 인간으로서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 없어져야 할 여인이 아니던가.
그런 여인과 운명을 같이 하려는 것은 나 자신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나는 그와 같이 어리석은 인간이 될 수 없는 일이다. 범녀는 냉철한 자신으로 돌아오자 위험 있는 목소리로 서씨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여인은 서씨가 아니냐? 서씨는 눈을 살포시 뜨더니 이목을 묵묵히 바라보기만 할 뿐 대답이 없다. 범녀가 다시 소리친다. 너는 월나라에서 파견되어 왔던 서씨가 분명하냐? 나는 월나라의 군사범녀로다. 서씨는 그 소리를 듣자 크게 놀라는 기색을 보이며 옷매무새를 다듬더니 이쪽을 향하여 머리를 정중하게 숙여 보이며 낭낭한 목소리로 인사를 올린다. 군사께서는 어인일로 이런 곳에 내림하셨사옵니까? 존귀하신 어른을 뜻밖의 만나 뵙게 되어 영광 무비이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보이며 군사께서는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오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사옵니다. 외람되오나 소녀 축하의 말씀을 올리옵나이다. 하고 전승 축하까지 정중하게 보내주는 것이 아닌가. 서씨를 죽이려고 쫓아온 범녀로서는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저 여인은 무엇 때문에 혼자서 배를 타고 이곳에 나와 있으며 또 무슨 생각으로 나를 이렇게까지 정중하게 대해주는 것일까? 범녀는 마음속에 가지가지 의혹을 품으며 서씨에게 다시 말을 건넨다. 나는 여기까지 일부러 너를 찾아왔노라. 서씨는 그 말에 몹시 놀라는 표정을 짓는다. 다른 어른도 아니신 장군님께서 소녀를 만나시려고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오셨다는 말씀이시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서씨의 얼굴에는 일순간 형용하기 어려운 공포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어쩌면 죽음에 대한 공포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서씨의 얼굴에 공포의 빛이 감도는 것을 보는 순간 범녀는 문득 그녀가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미 구천에게서 떠나버리기로 결심한 몸, 그래도 월나라를 위해 서씨를 꼭 죽여야만 하는 것일까? 그러자 이번에는 그와 정반대되는 생각이 머리에 떠오른다. 내가 서씨를 죽이려는 것은 월나라를 위한 나의 최후의 충성이 아니던가. 서씨를 그냥 살려두면 구천이 그녀에게 미쳐서 머지않아 부차와 같은 꼴이 되고 말 것이 아닌가. 아무리 월나라를 떠나는 몸일지라도 구천을 망하게 만들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범녀는 그런 생각이 들자 서씨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때는 서씨의 얼굴에서 공포의 빛은 이미 깨끗이 가셔지고 이제는 활짝 피어오른 꽃송이처럼 화창하기만 하였다. 범녀가 다시 말을 건넨다. 조금 전에도 말한 바 있거니와 나는 너한테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일부러 찾아온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려면 내가 네 배에 가거나 내가 네 배에 오거나 해야 하겠는데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서씨는 영문을 몰라 무엇인가를 몹시 망설이는 눈치다. 내 배로 잠시 건너와 줄 수 없겠느냐? 그러자 서씨는 무슨 결심이라도 하는 듯 얼굴을 힘있게 들며 말한다. 매우 외람된 말씀이오나 소녀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다면 수고스러우신 대로 장군님께서 저의 배로 잠시 왕림해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건방지기 짝이 없는 대답이다. 범녀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소리내어 크게 웃었다. 하하, 내가 부차의 총애를 받아오며 오랫동안 왕후 행세를 해오더니 이제는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로구나. 서씨의 오만한 태도를 통렬하게 비웃어주는 말이었다. 그러자 서씨는 크게 당황하는 빛을 보이며 소녀가 부차의 각별한 총애를 받아오며 갖은 호강을 다해온 것은 사실이오나 아직 어른에게 대한 예의 범절조차 분별하지 못하도록 어리석지는 아니하였사옵니다. 예의 범절을 잘 알고 있다면서 나더러 네 배로 건너와 만나자는 것이냐? 그러자 서씨는 머리를 거듭 숙여 보이며 장군님더러 저의 배로 건너와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은 예절을 크게 벗어나는 일임을 소녀도 잘 알고 있기는 하옵니다. 그러나 소녀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여쭌 것이옵니다. 어떤 사유라니? 무슨 사유 말이냐? 서씨는 또다시 주저하는 빛을 보이다가 다음 순간 조용히 대답한다. 실상인즉 소녀는 이 배에 올라탈 바로 그때에 이제 앞으로는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배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가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옵니다. 장군님더러 저의 배로 건너와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런 결심을 했기 때문이옵니다. 범녀는 서씨의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이제 앞으로는 그 배에서 한 걸음도 나오지 않기로 했다니.
그러면 너는 한평생을 그 배 안에서만 살아가기로 했다는 말이냐? 서씨는 고개를 가로저어 보이며 그 얘기는 장군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오니 그 이상 아무 말씀도 묻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만 장군님께서 저의 배로 왕림해 주신다면 무상의 영광으로 알고 진심으로 환영하겠사옵니다. 마침내 범녀는 노를 저어 서씨의 화방에 접근해 왔다. 그리하여 서씨의 배에 올라서니 그녀는 범녀에게 큰 절을 올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군사께서는 소녀와 같이 하찮은 계집을 죽이시기 위해 멀리 여기까지 왕림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사옵니다. 범녀는 너무도 뜻밖의 말에 기절초풍할 듯이 놀랐다. 지략이 풍부하고 도량이 넓기로 소문난 범녀도 이때만큼은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당황하고만 있을 범녀는 아니었다. 그는 배 바닥에 엎드려 있는 서씨의 등허리를 굽어보며 위험 있는 어조로 조용히 묻는다. 내가 너를 죽이러 온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마는 너는 죽음이 무척 두려운 모양이로구나. 서씨는 엎드린 채 분명하게 대답한다. 저는 장군님께서 죽여주시지 않으셔도 이미 자결하기로 결심한 몸이옵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생각은 추호도 없사옵니다. 범녀는 자결이라는 말에 또 한 번 놀랐다. 내가 자결하기로 결심을 했다니 나로서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말이로다. 어서 일어나거라. 우선 그 얘기부터 들어보기로 하자. 범녀는 서씨를 일으켜 앉혀놓고 조용히 물어본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찾아온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사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이 바로 그 문제였다. 자기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서씨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씨는 마음에 여유를 보이려는 듯 가냘픈 미소를 지으며 조그맣게 대답한다. 소녀는 월나라를 위해 오늘날까지 막중한 임무를 다해온 몸이옵니다. 그리하여 오나라를 망하게 함으로써 소녀의 사명은 모두 끝이 났으니 이제 소녀에게 남은 일이란 죽음 이외에 또 무엇이 있사오리까? 그러기에 부차가 세상을 떠남과 동시에 소녀는 자결을 결심한 것이옵니다. 월나라에 대한 공로가 대단했으니 이제는 월나라에 돌아가서 영화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죽기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자 서씨는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다. 남의 나라 하나를 망쳐놓은 여인이 이제 무슨 낯짝으로 영화를 바라겠나이까. 자결하려는 소녀의 결심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사오니 그 점만은 소녀를 믿어주시옵소서. 범녀는 서씨의 고매한 정신 자세에 내심 탐복을 마지 않았다. 범녀는 아까부터 마음속의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아 서씨에게 다시 캐어 묻는다. 내가 이 배에 오르기가 무섭게 너는 나에게 대뜸 저를 죽이러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고 말했는데 내가 너를 죽일 뜻으로 찾아온 것을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했느냐? 그와 같은 비밀이 어떻게 해서 너에게 알려지게 되었는지 나는 그 수수께끼를 도무지 풀 길이 없구나. 서씨는 두 번째의 질문을 받고 나더니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한다. 그것은 누구의 입을 빌어서 얻어들은 비밀이 아니옵고 오직 소녀 자신이 영감으로 느낀 일일 뿐이옵니다. 그런 일을 과연 영감으로 알아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옵소서. 오나라가 망하고 부차까지 죽어 없어졌으니 소녀에게 이제 남은 운명은 죽음 이외에 또 무엇이 있으오리까? 모든 간첩들의 최후의 운명이 그러하듯 소녀도 이제는 누군가의 손에 죽음을 당하게 되리라는 예감을 품고 있었던 것이옵니다. 바로 그때에 장군님께서 단신으로 저를 찾아오셨으니 그것은 저를 죽이려고 오실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씨의 예리한 영감에 범녀는 탐복을 마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자결하겠다는 서씨의 결심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시험해 보고 싶어서 나는 너를 죽이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실상인즉 왕명에 의하여 너를 왕으로 모시려고 찾아온 것이로다. 하고 얼토당토하는 말을 짓거려 보았다. 그러자 서씨는 벼랑간 얼굴에 노기를 띠더니 범녀를 날카롭게 나무란다. 군사께서는 호걸장부답지 못하게 소녀를 우롱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말씀드려 두거니와 설사 구천이 직접 소녀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왕후가 되어 주기를 애원했다 하더라도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예정대로 자결을 단행했을 것이옵니다. 서씨의 명석한 판단과 확고한 태도에 범녀는 머리가 절로 숙여졌다.
그와 동시에 그녀를 죽이려고 먼 길을 아득히 찾아온 자기 자신이 바보같이 어리석게 여겨져서 아무 할 말이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랫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월나라를 위해서는 서씨를 반드시 죽여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던 범녀였다. 그러기에 월나라에 대한 마지막 충성으로 서씨를 자기 손으로 죽여 없애려고 먼 길까지 일부러 찾아온 범녀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씨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먼저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다니 이제 무슨 할 말이 있을 것인가. 범녀는 모든 사실을 알고 나자 오히려 그녀를 살려주고 싶은 충동조차 느껴졌다. 그러하여 조용히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해보았다. 인생 만사는 생각하기에 달려있는 것, 애써 죽으려고 고집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서씨는 아무 말도 못 들은 척 먼 하늘만 바라볼 뿐 대답이 없다. 때마침 바람이 불어 배가 일렁거린다. 문득 깨닫고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어 서쪽 하늘에는 놀이 불거오고 있었다. 서씨는 망부석처럼 한자리에 머물러 선 채 노을 진 하늘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문득 범녀에게 날이 저물어 오고 있사옵니다. 소녀의 일은 소녀에게 맡겨두시옵고 장군님께서는 귀로에 오르시면 고맙겠나이다. 하고 돌아가 주기를 촉구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돌아갈 생각이다마는 너는 끝내 이 배에서 떠나지 않을 결심이냐. 소녀의 결심은 이미 확고부동하옵나이다. 서씨의 결심은 굽힐 수가 없어 보인다. 아직 꽃다운 나이에 기어코 죽어야만 하겠다는 것이냐. 서씨는 선역 하늘을 응시하며 다시금 오랫동안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장군님 전에 제가 죽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을 솔직히 털어놓기로 하겠사옵니다. 저는 여자의 몸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살부범인 것이옵니다. 물은 여자의 본분이란 한 사람의 지아비를 정절로서 받들고 의리로서 섬겨야 옳을 일이 없는데 저는 어쩌다가 잘못되어 조국을 구한다는 명분에 현혹되어 사실상의 저의 남편이었던 부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면서 살아왔었고 나중에는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여 남편을 죽게 함으로써 남편의 나라까지 망하게 만들었사옵니다. 부차는 저를 자기 목숨보다도 아껴주었건만 저는 남편의 애정에 보답할 생각은 안 하고 밤마다 그 사람을 타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갔던 것이옵니다. 월왕 구천의 부추김에 현혹되어 조국을 위해서라는 어설픈 데의 명분을 내걸고 나의 남편과 나의 남편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다해왔던 것이옵니다. 서씨는 무슨 푸념이라도 하듯이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뜸을 들였다가 다시 말을 잇는다. 여자로서는 차마 못할 짓을 다해가며 조국과 원수를 갚고 나니 이제 저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만약 계집이 아니고 남자였다면 저는 청사에 빛나는 명예로운 훈장도 받았을 것이고 평생 동안 호강할 수 있는 벼슬도 누릴 수 있었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저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여자에게는 조국이라는 것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오직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성만이 그 여자의 하늘이요, 그 여자의 조국이라는 사실을 저는 뒤늦게나마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진리를 몰랐던 까닭에 나의 하늘이요, 나의 조국이었던 부차를 내 손으로 죽여버렸으니 이제 무슨 낯짝으로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놀랍도록 심각한 고백이었다. 문득 깨닫고 보니 그녀의 아름다운 뺨에서는 수정 같은 참회의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리고 있었다. 서씨의 참회를 들어보니 그녀가 자살하려는 심정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오늘날 서씨를 그처럼 불행한 여자로 만든 데 대해서는 범녀도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구천에게 미인계를 쓰자고 제안한 사람은 바로 범녀 자신이었기 때문이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인들의 희생 따위는 애시당초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서씨의 입장으로서는 이제나마 여자의 본분을 깨닫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그 진실성, 여자로서의 가엾은 그 진실성에는 범녀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여인은 얼굴만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 마음은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 여자였구나. 범녀는 그런 느낌이 들자 서씨에게 자꾸만 마음이 끌리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자기도 모르게 이미 지나간 일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라도 나와 함께 먼 나라로 가서 인생을 새로 출발해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넌지시 변죽을 울려보았다.
그러자 서씨는 이런지하에 냉혹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한다. 장군님께서는 소녀를 욕된 여인으로 만드실 생각은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소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오나 이승에 나올 때에 무서운 업보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승에서 소녀와 인연이 맺어지는 남성은 누구를 막론하고 파멸을 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옵니다. 범녀는 그 소리에 경악의 눈을 크게 뜨며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부차 이외에 또 다른 남성이 있었더란 말이냐 하고 물어보았다. 서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는 두 사람의 인연된 남성이 있었사옵니다. 한 사람은 저의 사실상의 남편이었던 부차였었고 다른 한 사람의 남성은 소녀가 오로지 마음속으로만 흠모해왔던 오명보였사옵니다. 부차가 저의 육체적인 남편이었다면 오명보는 저의 정신적인 남편이었건만 저는 두 남성을 모두 제 손으로 죽게 만들었으니 이 세상에 저와 같이 악독한 여인이 어디 있으오리까? 저는 자신의 죄악을 늦게나마 절실하게 깨달았기에 이제나마 스스로 목숨을 끊어 속죄의 길을 택하기로 결심한 것이옵니다. 자살을 만류해 보았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범녀는 입을 다문 채 한숨만 쉬었다. 그러자 서씨는 먼 하늘을 응시한 채 조용히 말한다. 소녀의 마지막 소원이오니 장군님께서는 소녀를 이대로 내버려 두신 채 배를 옮겨 타시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나이다. 범녀는 할 말이 없어 묵묵히 자기 배로 옮겨 탔다. 범녀가 배를 옮겨 타기가 무섭게 서씨는 노를 움켜잡더니 작별 인사도 없이 저 멀리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서녁 하늘을 향하여 배를 천천히 저어 나가고 있었다. 범녀는 뱃전에 망연히 주저앉아 노을빛 넘실거리는 호수를 홀로 저어 나가는 서씨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노을이란 본디 아름다운 풍경이기는 하지만 이날따라 노을빛이 서쪽 하늘에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어서 호수의 물결은 마치 피바다인양 붉은 빛깔로 장엄하게 넘실거리고 있었다. 강렬하게 비춰오는 햇살을 정면으로 받으며 서쪽 하늘을 향하여 노를 저어가는 서씨의 뒷모습이 역광선으로 뚜렷하고 크게 보였다. 망망대해 같은 노을진 호수를 거침없이 저어나가는 아름다운 그 모습은 이미 인간 사회에 속된 여인이 아니라 머나먼 천국을 향하여 승천하는 선녀와 같은 느낌조차 들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서쪽 하늘로 배를 저어서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것일까? 범녀는 자기도 모르게 배를 천천히 저어 서씨의 뒤를 따라가 보았다. 그러나 강렬하게 비춰오는 햇살에 눈이 부셔 서씨의 뒷모습은 역광선 속에서 아득히 아물거려 보이기만 하였다. 그런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노를 저어 따라가고 있노라니 아득히 앞서가던 서씨의 배 위에서 일순간 난데없는 광선이 번개처럼 번쩍하고 비춰오는 것이 아닌가. 번개같이 번쩍인 지금 그 광선은 서씨가 물속으로 뛰어드는 반사광선이 아니었을까? 범녀는 그런 생각이 들자 전력을 기울여 서씨의 배를 따라가 보았다. 그러나 범녀가 배를 따라잡았을 때에는 서씨는 이미 배 위에는 없었고 주인을 잃어버린 화방만이 노을 진 물 위에서 물결 따라 일렁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아, 가엾은 서씨. 너는 기어코 가고야 말았구나. 한평생을 거짓 속에서 살아온 너는 인생으로서는 분명히 불쌍한 인생이었다. 현실적인 남편과 정신적인 애인을 모두 다 내 손으로 죽였으니 여자로서는 그 이상의 비극이 어디 있으랴. 그러나 뒤늦게나마 그것이 잘못된 인생임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속죄를 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최후인가. 몸은 비록 오늘로써 죽어 없어졌지만 서씨라는 아름다운 내 이름은 후세의 길이 남아서 만천하의 대장부들의 영원한 애인이 되리라. 범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서씨의 시체가 떠오르면 장사라도 지내주려고 그 부근을 오랫동안 감돌고 있었다. 그러나 서씨의 시체는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 데서도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그때 따라 노을빛이 유난히 붉게 타올라서 하늘 자체가 찬란하게 붉은 빛깔로 이글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서씨는 조국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고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도대체 여자의 진실은 그 중에 어느 것일까? 범녀는 허망 중에도 그와 같은 회의를 금할 길이 없었다. 범녀는 서씨가 오호에서 투신 자살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나서 매우 처량한 심정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서씨는 자기 사명을 다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거니와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범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월나라로 돌아갈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그 이유는 첫째, 구천이라는 인물은 환난은 같이 할 수 있어도 환락은 같이 할 수 없는 인물인 까닭에 전쟁이 끝난 이 마당에 구천을 계속해 섬기려다가는 반드시 화를 당할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으며, 둘째, 서씨를 찾아오라는 왕명을 받고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날이면 구천에게 어떤 처벌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고, 셋째, 이제는 범녀 자신도 60이 다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나마 세속적인 명리를 떠나 여생을 한가롭게 보내고 싶기 때문이었다. 세상을 숨어서 살아가려면 어느 나라로 가는 것이 좋을까? 범녀는 여러 나라를 생각해 본 끝에 제 나라로 가기로 결심하고 구천에게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올렸다. 대왕께서 회계산의 치욕을 깨끗이 푸시게 되셨음을 진심으로 축하하옵니다. 신은 어명을 받들고 서씨를 찾아 나섰사오나 서씨는 결심한 바 있어 오호에서 자결을 했기 때문에 부닥이 어명을 받들 수가 없게 되었사오니 그 점 너그럽게 용서하시옵소서. 신은 오랫동안 대왕의 각별하신 은총을 입으며 충성을 다해 보필해 왔사오나 이제 외환이 완전히 제거되었으므로 신은 이 기회에 벼슬을 떠나 여생을 한가롭게 보내고자 하오니 대왕께서는 연부역 강한 젊은 양신들과 더불어 나라를 어질게 다스려 나가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신은 여생을 어디서 보내게 될지 아직 미정이오나 깊은 산중에 숨어서 살아갈 생각이오니 대왕께서는 신의 행방을 굳이 알아보시려고 하지 말아 주시옵기를 거듭 바라옵니다.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충성스럽게 모셔왔던 구천에게 보내는 마지막 고별장이었다. 옛날의 주인에게 고별장을 보내는 범녀의 심중에는 한 줄기의 슬픈 눈물이 있을 수 없었다. 서씨가 간첩 사명을 다하고 나서는 결국 죽음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나 역시 구천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오며 원수를 갚게 만든 뒤에 구천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것도 피차간에 피치 못할 운명의 길이었던 말인가. 월나라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나니 수십 년 동안 큰일을 같이 도모해왔던 정다운 얼굴들이 새삼스레 눈앞에 떠올랐다. 그 중에서도 각별히 그리운 사람은 재상 문종이었다. 문종하고는 간담 상주하는 바 있어서 피차간에 자기 자신처럼 아껴왔건만 그러한 문종에게조차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려니 무슨 배신 행위를 한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범녀는 문종한테만은 잠자코 떠날 수가 없어서 붓을 들어 다음과 같은 고별장을 쓰기 시작하였다. 문종 재상각하. 제가 듣자옵건대 인신으로서 공을 이룬 사람은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하는 것이 천도라고 합니다. 공을 이루고 나서도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면 반드시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옵니다. 저는 재상각하와 함께 대업을 성취했기에 이제 아무 미련도 없이 자리를 떠나고자 합니다. 재상께서도 이 기회에 재상 자리를 후진에게 물려주시고 여생을 한가하게 보내심이 좋으리라 생각하옵니다. 제가 관상을 볼 줄 아옵는데 월왕 구천은 관상학상으로 장경조 최영이라 그는 고생을 같이 할 수는 있어도 즐거움을 같이 할 수는 없는 인물인 것이옵니다. 그처럼 결함 있는 인물을 끝까지 군주로 섬기다가는 토끼 사냥을 기껏 잘해주고 나서 마지막 판에는 보신탕감이 되어버리는 사냥개의 신세밖에 못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이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 진작부터 각오한 바 있었기에 이제 눈앞의 부귀와 명리를 모두 버리고 여생을 강호에서 낚시질이나 즐기며 보낼 생각입니다. 이제 작별에 앞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재상께서는 하루속히 그 자리를 물러나도록 하시옵소서. 간곡한 충고의 서한이었다. 문종은 그 편지에서 크게 깨달은 바 있어서 곧바로 병을 빙자하여 사표를 제출하고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구천이 그 소식을 듣고 군신들에게 탄식하며 말한다. 문종과 범녀는 나와 더불어 수십 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충신들이거늘 어제는 범녀가 자리를 물러나더니 오늘은 문종도 병으로 사임한다고 하니 그들은 어쩌면 부귀와 명리를 그토록 초월한 사람들인가. 그러자 현신백원이 대답한다. 문종과 범녀는 진실로 찾아보기 어려운 청풍고절지사들이옵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그들을 친히 찾아가시어 후하게 대접해 드리심이 옳을 줄로 아뢰옵니다. 내 어찌 그들의 충절을 모르리요. 그러나 범녀를 찾아가 보고 싶어도 행방을 알아야 할 게 아니오.
행방을 모르셔서 찾아가지 못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오나 문종만은 댁에서 와병 중이시니까 대왕께서는 친히 문병을 가시는 것이 좋으실 줄로 아뢰옵니다. 물론 그래야지요. 내일 오후에 문병을 다녀오도록 하겠소. 다음 날 구천은 문종의 집에 문병을 다녀오려고 행차를 차리고 나섰다. 그러자 우장군 고여가 구천에게 묻는다. 대왕께서는 어디로 행차하시는 길이시옵니까? 구천이 고여에게 대답한다. 재상 문종이 와병 중이라기에 문병을 가는 길이네. 에? 문종 재상께서 알아 누워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고여는 속으로 춤을 출 듯이 기뻐하였다. 왜냐하면 고여는 평소부터 문종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종은 본디 범사에 사심이 없는 재상이었지만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공평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문종은 고여의 아첨하는 기질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의 진급만은 언제나 뒤로 미루어 왔었다. 고여는 그 점이 아니 꼽게 여겨져서 문종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구천이 곧 문종의 집에 문병을 간다고 하니 고여로서는 문종을 모함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온 셈이었다. 고여는 구천에게 속삭이듯 말한다. 문종은 평소부터 모반의 뜻을 품고 있다고 들었사옵니다. 전하,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함부로 그댁에 문병을 가시려고 하시나이까? 그야말로 등골이 오싹해오도록 무시무시한 모함이었다. 그러나 구천은 고여를 꾸짖어 말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오나라에서 3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문종은 나라 일을 단독으로 처리해 오면서도 내 뜻을 배반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한 문종이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를 배반하겠느냐. 그러자 고여가 다시 말한다. 그때에는 아직 민심을 얻지 못했던 까닭에 반역을 하고 싶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서 반역을 못했던 것이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크게 다르옵니다. 오늘날의 문종은 군과 민의 인심을 아울러 얻고 있어서 모반할 위험성은 매우 농후하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말이로다. 대왕께서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직접 문병을 가보시옵소서. 폐하께서 만약 문종이 몸소 문 밖까지 달려나와 성심껏 직접 영접한다면 모반의 뜻이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옵니다. 그러나 만약 문종이 대문 밖까지 직접 영접을 나오지 아니한다면 이는 반드시 모반의 뜻이 있는 증거이오니 그때에는 크게 경계하셔야 하옵니다. 구천으로서는 철석같이 믿어오던 문종이었다. 그러나 그처럼 신뢰해온 문종임에도 불구하고 고여가 자꾸만 들쑤시니 이제는 혹시나 하는 의구심을 아니 품을 수가 없게 되었다. 아무튼 모든 일은 내가 직접 문병을 가보면 판명될 게 아닌가. 이리하여 구천이 문병을 떠나가자 고여는 문종에게 부랴부랴 다음과 같은 밀서를 미리 보내놓았다. 대왕께서는 각하의 역적 모의를 의심하시어 병문안을 빙자로 각하를 생포하려고 가실 터이니 각하께서는 대비책을 시급히 강구하시옵소서. 문종은 고여의 밀서를 받아보고 구천을 몹시 괘씸하게 여겼다. 사람을 의심해도 분수가 있지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해온 나를 역적으로 몰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범녀가 구천을 버리고 미지의 나라로 도망가 버린 이유를 이제야 알겠구나. 저들이 나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선수를 쳐서 저들을 때려잡기로 하리라. 고여의 모략에 속아 넘어간 문종은 악이 바칠 대로 바쳤다. 그리하여 부랴부랴 군사를 불러다가 대문 뒤에 숨겨놓고 구천이 나타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나타나기만 해보아라. 어리석은 그놈을 대번에 주살해버리고 내 손으로 새 군주를 옹립하리라. 그로부터 얼마 후에 구천은 문종의 집 앞에 당도했건만 문종은 방 안에서 영접을 나오지 않았다. 구천을 따라온 고여가 얼른 구천에게 이렇게 고자질한다. 문종이 대왕의 영접을 나오지 않음을 보아 반역의 뜻을 품고 있음이 분명하옵니다. 고여는 거기까지 말하다가 벼란간 구천의 옷소매를 붙잡으며 대왕 전하, 함부로 문병을 들어가시다가는 큰일 나겠사오니 당장 환공하셔야 하옵니다. 하고 긴급히 돌아가기를 재촉하였다. 뭐가 큰일이 난다고 야단인가.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재상의 얼굴이라도 보고 돌아가야 할 게 아닌가. 그러자 고여는 구천의 앞을 완강히 가로막으며 대왕 전하, 문종은 지금 대문 뒤에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고 있으므로
대왕께서 대문 안으로 들어가시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우십니다. 제 말씀을 믿지 못하시겠거든 저 대문 아래에 뚫려 있는 개구멍을 살펴보시옵소서. 대문 뒤에 숨겨둔 병사들의 다리가 보일 것이옵니다. 고여의 말을 듣고 개구멍을 바라보니 과연 대문 뒤에 숨어있는 병사들의 무장한 종아리가 무수히 눈에 띄는 것이 아닌가. 구천은 그 장면을 보고 등골에 소름이 끼쳤다. 사태가 그쯤 되자 구천은 문종의 역모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구천은 대궐로 돌아오기가 무섭게 500명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몸소 문종의 집을 다시 찾아가 즉석에서 문종의 목을 베어버렸다. 구천은 평생 충성을 다해온 훌륭한 공신 문종을 간신 고여의 모략으로 어이없게 죽여버렸던 것이다. 구천이 재상 문종을 죽여버렸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자 월나라 백성들은 모두 구천에게 등을 돌렸다. 그리고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소문부터 먼저 퍼뜨려 놓고 망명 준비를 서두르던 범녀는 그 소문을 듣자 땅을 치며 아, 문종이 나처럼 재빨리 손을 쓰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었구나 하고 혼자 탄식을 맞이 않았다. 문종이 구천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자 범녀는 모든 가산을 미련 없이 내버린 채 가족만 데리고 그날로 망명의 길을 나섰다. 그리하여 제나라에 들어와서 늘 과거의 신분을 숨기려고 이름조차 치이자피라고 변성명을 하고 해변가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기로 하였다. 범녀는 워낙 경륜이 크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인지라 그는 농경 정책과 개간 사업에도 여간 밟지 않았다. 그러기에 그는 인부들을 많이 고용하여 바닷가의 비옥한 황무지를 무진장 개간해 가지고 그 토질에 적절한 갖가지 곡식들의 씨를 마구 뿌려놓았다. 땅이 워낙 비옥하여 씨만 뿌려놓고 가꾸지 않았건만 그해 가을이 되자 범녀는 일약 수백 석을 추수하는 부자가 되었다. 범녀는 놀고 있는 땅을 이용하여 부자가 되는 치부술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모양으로 농사를 5년 동안이나 계속하고 보니 범녀는 일약 만석군의 부호가 되었다. 동해 바닷가에 치이자피라는 신선 같은 사람이 나타나 개간 사업으로 5년 만에 만석군 부자가 되었단다. 제나라의 방방곡곡에 그와 같은 소문이 알려지자 하루는 제왕 정공이 범녀를 친히 찾아와서 간곡하게 부탁한다. 나는 백성들을 잘 먹여 살리려고 진작부터 귀공 같은 현인을 찾고 있는 중이오. 귀공을 우리나라의 승상으로 모시고 싶으니 부디 받아주기 바라오. 범녀는 벼슬에 대한 촉심은 추호도 없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살면서 왕명을 거역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어명이시라면 3년 동안 승상의 직책을 맡아보겠습니다. 그러나 3년 후에는 기어이 물러나겠사오니 그 점은 미리 양해해 주시옵소서. 범녀는 승상의 자리에 오르자 백성들에게 개간 사업과 영농 지식을 널리 보급시켜서 백성들은 눈에 띄도록 잘 살아가게 되었다. 어언간 3년이 지나자 제왕 정공은 승상의 직책을 계속해 맡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하였다. 그러나 범녀는 평소부터 높은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상서롭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법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승상 자리를 사퇴해버릴 결심이었다. 그러나 제나라에 그냥 있어가지고서는 왕명을 거역할 길이 없으므로 범녀는 마침내 자기가 이루어 놓은 막대한 재산을 제나라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나서 자기는 가족만 데리고 이번에는 도나라로 도망가 버렸다. 그리하여 도나라에서도 농사를 짓고 장사도 하여 몇 해 안에 또다시 천만장자가 되었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그를 도주공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모양으로 돈을 모으는 재주에 있어서는 누구도 범녀를 따를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월왕 구천은 춘풍추 장장 17년 동안이나 와신상담에 오며 원수를 갚으려고 끈질기게 고생해 온 덕택에 마침내 오나라를 멸망시킴으로써 원수를 통쾌하게 갚았다. 그러나 구천은 현명한 군주가 못 되었던 까닭에 전쟁이 끝나자 그와 더불어 생사고락을 같이 해오던 범녀는 후환이 두려워 먼 나라로 도망을 가버렸다. 그리고 최후까지 충성을 다해오던 재상 문종도 간신 고여의 모함에 빠져 역적으로 몰려 구천의 손에 학살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뿐이랴. 간신 고여의 등살에 애꿎은 중신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죽어가는 판이니 월나라가 비록 전쟁에는 이겼다 하더라도 국내 질서가 바로 잡힐 리가 없었다. 더구나 충신 문종이 역모죄로 무참하게 학살당한 사건이 있고 나자
뜻 있는 노신들은 늙었다는 핑계로 벼슬을 물러나고 혹은 몸이 불편하다는 구실로 시골로 낙향을 해버렸다. 게다가 백성들의 불평도 날이 갈수록 비등하여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반드시 무슨 이변이 일어나고야 말 듯이 사회 형세가 험악하였다. 이에 구천은 크게 불안하여 태사 백헌에게 묻는다. 문종이 역적 모의를 했기에 그를 죽였을 뿐인데 중신과 백성들이 어찌하여 이 일로 인해 나를 이토록 비난하는 것이오. 백헌이 죽음을 각오하고 솔직하게 대답한다. 대왕께서 오나라를 정복시켜 원수를 갚으실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문종과 범녀의 덕택이었던 것이옵니다. 사실이 그러한데도 대왕께서는 그들에게 중상은 내리시지 못하셨으나 간신 고요의 모략에 빠지셔서 만고의 충신인 문종을 역적으로 몰아죽이셨으니 그러고서야 어찌 민심을 수습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찌했으면 좋겠소? 지금이라도 간신 고요를 죽이시고 그의 삼족도 멸하시옵소서. 그래야만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구천은 백헌의 충고에 따라 간신 고요의 목을 베고 그의 삼족을 멸해버렸다. 그러고 나서 백헌에게 다시 묻는다. 간신 고요를 죽였으니 이제는 어떻소? 아직도 하실 일이 남아있사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오? 백헌이 다시 대답한다. 문종과 범녀 두 충신에게는 지금이라도 공훈을 추중하심이 옳을 줄로 아뢰옵니다. 경의 말씀대로 합시다. 이리하여 문종에게는 대상국이라는 최고의 명예의 벼슬을 추중하였고 범녀에게는 회계산을 중심으로 한 300리 주위의 넓은 땅을 주기로 하고 범녀를 그곳에 후주로 봉해놓았다. 이와 같이 간신을 응징하고 공신들에게 논공을 베풀고 나니 월나라의 민심은 그제서야 평온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하였다. 구천은 부차를 멸망시켜서 오나라의 전국토를 월나라의 영토로 만들어버리는 데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정작 국내 사정이 하도 복잡하여 월나라의 통치력이 오나라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오나라의 넓은 국토가 오랫동안 주인 없는 땅처럼 되어 있었다. 공과 같은 무정부 상태가 7, 8년가량 지속되던 어느 봄날, 주인 없는 땅에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와서 산골짜기에는 봄풀이 무성하고 나무에는 가지마다 꽃이 만발하였다. 숲속에서는 봄을 노래하는 온갖 산새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멀리 보이는 강물은 소리 없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태고의 적적이 묵직이 깃들여 있는 이 강산을 홀로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의 외로운 나그네가 있었다. 나이는 얼마나 되었을까? 머리가 백발이요, 수염도 백발이요, 몸에 걸치고 있는 옷빛깔도 하얀 데다가 손에 짚고 있는 지팡이조차 자작나무 지팡이여서 마치 신선이 하강한 듯이 거룩해 보이기만 하는 노인이었다. 자기 스스로를 유은거사라고 일러오는 그 늙은 나그네. 그 나그네야말로 왕년의 병법 대가로서 천군만마를 지휘하며 전야만리를 동진서주했던 천하의 명장 손무 그 사람이었다. 손무는 벼슬을 피하려고 제나라를 떠나 깊은 산속에 파묻혀버린 채 돌을 닦기를 무려 10여 년. 80이 다 된 그는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 왕년의 연고가 깊었던 오나라의 강토를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고자 홀로 나그네의 길에 올랐던 것이다. 손무는 한때의 격전장이었던 태산 줄령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한가롭게 걸어다니며 멀리 산 아래에 흘러가고 있는 푸른 강물을 유유히 굽어본다. 그러자 문득 집을 떠나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 마치 강물이 갈라져 흐름을 이루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이치에 맞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한마디의 시구가 절로 새어나온다. 지금 손무가 감회 깊게 관망하고 있는 산성은 그 옛날 손무가 오자서와 함께 오왕을 도와 초병 수만 명을 몰살시켰던 소우성이라는 고전장이었다. 그러나 그처럼 찬란한 승리를 거두었던 오나라도 어느새 망해버리고 지금은 고색창연한 성벽에 무심한 춘초만이 무성할 뿐이 아닌가. 지난날의 일을 회상하며 눈앞의 풍경을 바라보니 지난날 무엇 때문에 그처럼 길을 써가며 싸워왔던지 만사가 허무하게만 느껴질 뿐이다. 나라는 망해도 산천은 남아있어. 성 안에 봄이 오니 초목이 무성하다. 자연은 영원하건만 그 속에서 악착스레 밀고 당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그저 허무하게만 보이기만 하였다. 잡초가 우거진 성벽 사이를 조용히 거닐고 있노라니
어디선가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전사들의 호곡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아서 손문은 숙연한 느낌이었다. 나는 일찍부터 병법을 연구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목숨을 앗아갔던 것인가. 그 일을 생각하면 회한의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와 같이 무서운 죄악을 범하면서도 승리를 거두었다고 크게 기뻐했건만 이제 돌이켜보면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모든 왕후들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는 구실로 양병의 심혈을 기울이고 전쟁에 국력을 기울여왔다. 오왕이 그러하였고 제왕이 그러하였고 초왕이 그러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 국가의 번영을 영원히 누려온 왕후가 과연 누구였던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영원한 것은 오직 자연이 있을 뿐 인사에는 흥망성쇠가 반드시 따르게 마련이었다. 손문은 왕년에 정신없이 싸우며 돌아다녔던 고전장을 둘러보며 자기도 모르게 또 한마디의 시구를 읊조렸다. 봄풀은 해마다 푸르건만 왕소는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모르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손문은 문득 부차에게 최후까지 충성을 다해 오다가 억울하게 죽어간 오자서에 대한 우정이 새삼스레 간절해졌다. 오자서가 비명 행사한 지도 어느덧 10여 년. 이번에 나그네의 길에 올랐으니 과거의 의리를 생각하며 오자서의 무덤을 한번 찾아가 보자. 손문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촌부에게 오자서의 무덤이 있는 곳을 물어보았다. 촌부가 대답한다. 여기서 동쪽으로 50리쯤 가면 서산이라는 산이 있소. 만고의 영웅 오명보의 사당은 바로 그 서산 아래에 있소. 길을 서둘러 서산을 찾아가니 과연 오자서의 사당은 서산 아래에 있었다. 손문은 오자서의 사당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뇌까렸다. 오명보는 같지만 당신의 이름은 인류와 더불어 영원히 남을 것이오. 내 누나를 뽑아서 동문에 걸어라. 오나라가 망하는 꼴을 내 눈으로 직접 보리라고 갈파한 당신의 최후의 유언은 당신의 총명과 당신의 대륙 같은 진실성으로 인하여 인류의 역사에 영원히 남을 명언이었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이외에 또 무엇이 있으리요. 당신의 이름은 인류와 더불어 영원히 남을 것이니 고왕금내에 당신처럼 신념에 살고 신념으로 죽어간 사람이 또 누가 있으리요. 당신이야말로 영원한 영웅 호걸인 것이요. 손문은 오자서의 영전에 정성 어린 제사를 지내주고 나서 또다시 정처 없는 나그네의 길에 올랐다. 손문은 발길 닿는 대로 거닐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주 8경에 이르렀다. 소주 8경이라 함은 오왕 부차가 원려 서시를 위해 국력을 기울여 조성해 놓은 8군데의 절경들이다. 서시가 거처하던 관라궁을 비롯하여 백화주, 완화지, 채양경, 벽천정 등등의 명소들은 어느 하나 뛰어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러나 영화를 1000년이나 누릴 듯이 국력을 기울여 이루어 놓았던 그 명소에도 오나라가 망한 지금에는 잡초만이 무성할 뿐이 아닌가. 인간이란 이렇게도 어리석은 존재였던가. 100년도 다 못 살고 죽어가는 주제에 언제나 1000년의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었다는 말인가. 손문은 영위세리여 기객이라는 옛말이 문득 머리에 떠올라서 소주 8경을 둘러보며 혼자 너털웃음을 웃었다. 부차가 소주 8경에 거대한 토목 공사를 일으켰을 때 오자서는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올려 부차에게 간언한 일이 있었다. 신이 듣자옵건대 교만은 만악의 근원이옵고 음탕은 모든 재앙의 근본이라고 하옵니다. 그 옛날 거랑은 하대를 조성함으로써 나라를 망쳤고 주왕은 녹대를 조성함으로써 몸을 망쳤으니 거대한 토목공사를 일으킴은 나라를 망치는 근원이 되는 것이옵니다. 더욱이 국왕이 여색에 빠지면 나라가 망하는 법이옵니다. 하나라는 말이라는 계집 때문에 망했고 은나라는 달기라는 계집 때문에 망했고 주나라는 포사라는 계집 때문에 망했으니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보다 더 경계해야 할 일이 어디 있사오리까. 오자서가 죽음을 각오하고 부차에게 올린 상소문은 만고의 빛나는 문장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자서도 죽고 부차도 죽고 오나라도 망해버렸으니 엎치락 뒤치락하는 흥망성쇠의 역사 속에서 그나마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은 오직 명문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손문은 흥망성쇠의 현장을 오래도록 배회하다가 문득 손자인 빈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 아이를 못 만나본 지도 이러구러 10여 년.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 그 후에 방연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입신양명을 위해 병법 연구에 그처럼 열을 올리던 아이였으니 지금쯤은 어느 나라에서 명장이 되었는지도 모르리라 싶었다. 그러나 손무는 육친적인 계락에 구애되어 그런 것을 알아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다만 대자연 속을 한 조각 구름처럼 무심히 떠돌아다니다가 때가 되면 사야일편 부운멸하듯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심정이었던 것이다.